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121쪽 가시죠, 우리. 121쪽의 인장 등록. 여기도 자주 나와요, 자주. 뭐 매년 아주 고정은 아닌데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제도는 또 뭐냐? 아주 간단한 단원이에요. 인장. 그러니까 이제 5장 가서 우리 확인 설명서 작성도 하고 거래계약서 작성도 하고 이렇거든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 자, 이건 누가 작성해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작성해서 교부하는 건 개공의 의무라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수는 있죠. 작성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작성했다면 그때는 이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서명과 날인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의미.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서명과 날인을 해야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과 날인을 해야 돼. 근데 그때는 개공과 소공이 함께 해야 돼요. 사장과 직원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개공이 작성했어? 개공만 서명 날인. 소공은 안 하지. 소공이 작성했으면 함께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을 책임진다로 말을 바꿔볼까요? 개공이 작성했어? 개공이 책임져. 소공이 작성했으면 함께 책임져, 이런 얘기지. 그러면 서명은 뭘 넣어야 되냐? 이름을 프린트하면 안 되고, 프린트를 했더라도 거기다가 자필로 서명을 해야 돼. 법에 자필로 하라는 말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날인은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장은 우리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에 이 인장을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인장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 중개 행위를 누가 했느냐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라는 것에 그 인장 등록의 의의입니다. 의의. 그 내용이 이제 위에 적혀 있는 거고, 이제 법조문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제 양가로 1번 들어가죠. 그럼 인장 등록은 누구랑 누가 해야 돼? 당연히 개공과 소공이 인장 등록해야 되는 것이고, 중개 보존 할 필요 있나? 없지. 뭐 어디다 찍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없어요. 근데 뭐 집 보여주기와 컬피 내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 쿠폰에 찍을 도장은 등록 안 해도 된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우리 쿠폰 뭐 커피숍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쿠폰 도장 다 찍을 만하면 뭐 커피숍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의무자 개공과 소공은 해라. 언제까지 해라?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자, 다 업무 개시 이후에 바로 사용할 테니까요. 근데 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전자문서 등록을 포함한다. 또 나왔네. 전자문서가 바로 전 시간에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배웠죠. 또 하나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캔 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전자문서로 된 인장 등록 신고서에 작성하고 스캔 떠서 첨부해서 이렇게 인장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으로 찍어도 되겠죠.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해도 되겠죠. 자, 보존할 필요 없다. 자, 개공, 소공,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등록관청에 해라. 전자문서도 된다. 자, 시기 중요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2번이 중요해요.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러면 안 틀려요. 그럼 해야 되는 건 언제고? 업무 개시 전이고, 밑에 다음에 신청, 신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기억은 이렇게 내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개보조원은 실수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보조원이 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보조원은 신경 쓰지 말고요.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잠깐 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일단 126쪽을 보세요. 126쪽을 보세요. 자,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126쪽을 보니까 서식 이름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 등록인장변경신고서가 이제 합쳐져 있는 서식이군요. 여기 이제 쭉 내용을 쓰고 내용을 적고 저 하단부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인데 보통은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인장 등록도 같이 하고 등록증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가서 걸고 중개업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71쪽 가보세요. 71. 페이지 71. 페이지 71로 갖다 치고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인데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때는 이 등록 신청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거지. 굳이 뭐 2장 될 필요 있냐? 아까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거 여기다 넣을 필요 없고 이 서식으로 이 한 장으로 2개 다 처리하자 이거지.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도장 찍어 내시면 돼요. 그런 얘기고. 자, 또 하나 어디를 보시느냐? 116쪽. 페이지 116쪽. 116쪽 가봅니다. 갔더니 자, 제목이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인데 뭐예요?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인장등록신고서는 별도로 있는데 그 인장등록신고서가 등록신청서에도 포함되어 있고 고용신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이제 121쪽으로 오세요. 121쪽으로 와서 맨 밑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다가 이걸 쓰고 페이지 71 이게 기억. 그다음에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 이게 페이지 116 이게 니은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훨씬 나중에 공부할 때 좋겠지. 알겠지? 다음 업무 개시 전에 하랬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 그 위에,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건 이거는 거기죠. 페이지 12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2쪽으로 이제 갑니다. 122쪽에 그 보충학습에다가 이걸 제가 아까 방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 다 적어드렸어. 거기다가 적어드렸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는 아까 126쪽의 서식을 이용해라.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71쪽에 있는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소공의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데 고용신고서 116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에 밑에 인장 등록 관청. 인장 등록 어디다 하느냐? 당연히 어디에? 등록 관청이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줄 중요해요. 분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소재 직원을 등록 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가 등록 관청. 항상 분사무소 그거 하잖아, 우리. 다음에 이제 등록할 인장의 종류 갑니다. 우리 이제 개인, 개공, 소공. 자, 첫 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과 그다음에 소공은 그 법률 이름은 안 읽을게요. 두 번째 줄에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그 다음 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까지의 뜻은 그냥 실명이 들어간 도장 이 말일 뿐이야. 실명 인장. 실명 들어간 도장이면 되고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 숫자 외우셔야 돼. 이게 이제 어떤 도장이든 따지지 않고 실명이 들어가기면 되기면 실명만 들어가면 되고 7mm, 30mm로 가져와 이 말이에요. 밑에 그 보충학습은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옛날에는 우리 개인들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했었어요. 그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뭐예요? 그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인감도장 어디다 신고하지 우리? 동사무소 신고하잖아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동사무소에 신고한 그 인감도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썼어요. 인감증명서. 등록관청에다가. 구청에다가 시군구에 인감증명서 내고 제 인감도장 이거예요. 이걸 사용했었어요.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거래계약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당신 둘이 하는 거고 내가 내가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다 인감을 찍어? 너 인감도장을 매일매일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인감도장 쓰지 말고 뭐 해도 말리지 않겠지만 실명이 들어간 도장이면 아무거나 가져와라. 중개용 도장 하나 파. 그래서 실명 도장 7mm, 30mm로 갖고 와. 이렇게 나중에 개정한 거예요. 지금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실명 인장 7mm, 30mm 숫자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되고 7cm, 30cm 이렇게 내진 않아.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30cm면은 뭐냐고 지금 어떻게 메고 다녀? 가방 하나 필요하잖아. 우리 캐리어 필요하다. 도장용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mm, 30mm 그렇게 나고 숫자 외우셔야 돼. 우리 모양은 상관없어. 뭐 동그랗든 뭐 세모나든 뭐 네모나든 따지지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양은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사랑이 넘치는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트 모양으로 파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자, 오른쪽 올라갈게요. 법인. 다 농담입니다. 자, 법인인 개공은 회사 인감을 찍는 건데 잠깐만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우리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는 법인에서 사용할 인감을 법원 등기소에 함께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법인 인감이라고 부르죠. 이걸 등기소에 신고해요. 개인들이 동사무소에 개인 인감을 신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법인 설립등기 같은 걸 상업등기라 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법이 상업등기 규칙인가 봐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뭐 했던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걸 등록관청에 갖고 와서 등록해서 이걸 써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네, 대표자의 인장 X 이렇게 잘 나와요. 그 다음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인장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같은 회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법인인감 있잖아요. 있고 새로 판 도장이 있을 거예요. 새로 만든 도장을 2개 다 들고 대표자가 등기소로 가요. 이거 가서 서면이 있거든요. 서면에 법인인감 찍고 새로 판 도장 찍고 분사무소용 도장 찍고 뭐라고 정리하면 이 새로 판 도장이 법인인감처럼 우리 지점에서 사용할 도장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라는 서면을 써내요. 이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무슨 법에 따라 만들어야 돼?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첫 줄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대신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대신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통으로 외워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렇게 발음해 보세요. 시작.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밑에는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그 주의, 그 X짐은 왜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그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해야 된다가 아니야. 일단 방법은 개인들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내면 되는데 2번이 중요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막도장 쓰는 게 아니고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 인감이 이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법인 인감증명서라는 걸 떼서 이걸 갖다 내라 이거지. 이걸 내는 것으로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도 아니야. 가름한다. 가름한다. 자, 밑에 보충학습은 뭐냐면,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제도인데, 아까 등록증이 60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등록증 60이 아니구나. 73쪽. 73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73. 페이지 73쪽에 보면은 등록증 서식이 있을 거예요.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진, 성명, 종별, 명칭, 소재지 밑에 뭐가 써 있어요? 등록 인장을 찍는 네모칸이 있죠. 오른쪽에는 변경 인장이라는 여분도 만들어 놨고, 그러면 등록증에 인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할 때는 등록증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왜 전자문서가 되냐고. 전자문서 된다며. 근데 나중에 인장을 변경했을 때도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내면서 등록증 첨부해야 되거든요. 오른쪽에 도장 찍어야 되니까요. 근데 왜 전자문서가 되냐 이거지. 그 얘기가 123쪽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첨부, 그 보충학습이 그 얘기예요. 2017년에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공무원의 실수예요. 제가 직접 국토부 공무원 확인했는데, 개공은 안 된다. 전자문서가. 왜 등록증 가져와야 되니까. 소공은 된다. 소공 상관없다 이거지. 그런데 시험엔 다 된다고 해야 된다. 시험 문제 풀 때는 개공이든 소공이든 상관없이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답하시고, 그리고 개공은 인장 등록할 때,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도 맞다고 해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면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제가 부연 설명해드렸어요. 나중에 질문 막 들어오니까요. 어쨌거나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고, 다만 개공이 인장 등록할 때, 인장 변경 등록할 때 뭣도 갖고 와야 되고, 등록증도 갖고 와야 되고, 네, 다 맞다고 하신다. 등록증에 도장 찍는 이유는 공무원이 이제 단속을 하여, 단속 온 다음에 그 등록증을 액자 내려가지고 그 도장하고 똑같은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 찍었는데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에 인장을 찍게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변경 갑시다. 인장을 변경했다. 며칠 안에 들고 와라. 7일 이내에 다시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라. 전자문서도 되고, 이 7자 외우면 돼요. 이 인장에 7자가 2번 나와요. 아까 7mm 한 번, 여기 7일 한 번. 7자가 2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7자 2번 나옵니다. 자, 뒷장에, 자,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낼 때 등록증 첨부하라. 자, 표로 내용 정리해 드렸고, 밑에 위반시 제재. 인장 등록, 변경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이때 개공이면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고, 소공이 위반했을 땐 시도지사가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장 무조건 정지요. 인장정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라고요? 인장정지. 자,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다음에 127 갑시다. 휴폐업. 휴폐업도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이번에도 당연히 나왔고. 휴폐업은 총 4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한다. 또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을 했는데 그 휴업 기간을 그래서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할 때, 이 4가지 신고가 있어요. 4가지 신고 있는데, 이 단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미리 신고다. 사전 신고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일한 미리 신고입니다. 다음 중 등록 한청이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걸 찾아라. 그럼 4가지 찾으면 돼요. 4가지 찾으면 돼요. 나머지 다 사후 신고예요. 자, 앞에 있는 걸 생각해 볼까요? 사무소 이전 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고용을 먼저 하고 그자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라.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10일 안에 신고해라. 다 사후 신고예요. 인장 변경하고 7일 안에 다시 등록해라. 근데 여기 미리 신고. 3월 초가면 석 달은 안 들어가는 거죠. 3월 하루부터가 초과죠.
넉 달 휴업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상식이 맞죠? 이거 여기 볼까요? 넉 달 휴업했다가 5달로 연장하고 싶다면 미리 신고해야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중개업을 재개하려면 휴업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3월 초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자, 폐업을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자,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하라는 건 당연히 뭐부터 하라고?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폐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 폐업을 했다는 건 중개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무소 간판이 없고 비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거나 이런 게 이제 폐업인데, 폐업을 하고 나중에 신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폐업 신고를 할 때까지는 이자는 여전히 개공이거든요.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나중에 폐업 신고한다면 중개사무소도 없이 중개업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없애고 폐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부터 하고 폐업을 해라. 그래서 폐업 신고하는 그날까지는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고해요. 실제 폐업 신고 들어가잖아요. 공무원은 반드시 현장 방문을 그날 합니다. 그날하고 사무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실제로 부과해요. 그래서 폐업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 폐업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폐업하고 싶으면 미리 신고해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신고서는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이게 체크하게 돼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신고서를 낼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돼. 등록증 첨부. 이 기간 동안 난 중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첨부하고, 폐업은 첨부지만 반납 쪽에 가깝죠.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신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작할게요. 동그라미 1번, 얼마 초가 3월 초가 휴업을 하고 싶을 때는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첨부해서 어떻게?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좋아. 3월 이하는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휴업 신고하지 않고 한 달 휴업할 수 있다. 5. 휴업 신고하지 않고 2달. 좋아. 휴업 신고하지 않고 석 달 휴업할 수 있다. 다 맞아요. 3월 초가니까. 동그라미 3번. 우리 등록 파트에서 배웠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 서면 통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내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구나. 그럼 휴업하는 거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라. 그대로 나와요. 자, 휴업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 휴업은 금지돼요. 6개월까지만 자유롭게 휴업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질병, 요양, 징집이병, 부득이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때만 뭐 아플 때, 뭐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이래요. 현실적으로 아픈 건 이해되죠. 근데 뭐 군대 가고 학교 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시험엔 나와요. 3가지만. 질병, 징집, 취약. 문제 풀 때 이렇게 냅니다. 밑에 주의 볼게, 주의. 왜 틀렸어?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한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잘 나와요. 뭐 이때 3자가 있었잖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초과할 수 없다. 좋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저 밑에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될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저 밑에 주의 있는 것처럼 안 돼요. 이종 소속 당연히 안 됩니다.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뒤로 가실게요. 자, 폐업. 폐업하고 싶을 때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에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는 안 된다. 등록증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아까 폐업 신고 먼저 했잖아요. 폐업 신고하고 났으면 이제 중개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중개업을 더 할까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이렇게 만든 제도가 앞에서 배웠지,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 뭐 어려움은 아니고. 자, 분사무소 갑시다. 여러분, 주된 사무소랑 별도로 분사무소를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상관없죠.
아니, 분사무소 폐업 왜 안 되겠냐고. 되지. 그거 폐업을 다 접을 수는 없잖아요.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가능하고, 두 번째 줄에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자, 휴업기간 변경신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미리 신고해라. 변경신고서 당연히 전자문서를 할 수 있지. 이건 굳이 갈 필요 없죠. 밑에 주의도 잘 나와요.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까 냈잖아. 여기 자꾸 이게 내라고 나와요. X. 자, 재개신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라.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번도 중요해요.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반환해라? 즉시 반환해라. 오늘 처음으로 즉시가 나왔어.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왔지. 그러면 지체 없이하고 즉시하고는 뭐가 더 급해 보여요? 지체 없이라고요? 즉시예요, 즉시. 지체 없이하고 즉시는 어떤 차이냐? 아무 데나 쓴 게 아니고 행정상 용어예요. 즉시라는 건 얘가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즉시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줘야 돼. 지체 없이라는 건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바로 해줘야 돼. 근데 뭘 하고 있으면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해도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거야. 밥 먹다 주냐, 밥 먹고 다 해주냐, 이 차이라고 지금. 밥 먹다가 바로 해주는 거 뭐라고? 먹다 말고 해주는 건 즉시. 다 먹고 하는 건 지체 없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절대 이걸 바꿔내지 않아, 시험엔. 바꿔내지는 않는데, 이 문장을 그대로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즉시? 난 지체 없이 같아. X 이렇게 풀는단 말이에요. 맞게 냈을 때 잘 틀린단 말이에요. 이 책 전체에서 한 번 나와, 즉시가 이게. 이 과목 전체에서 한 번 나옵니다, 즉시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와. 다시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니, 등록증을 받아야 되려면 다 가야 되잖아, 구청에. 등록관청에 가야 되는데 왜 전자문서가 되냐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처음에 전자문서 두 가지는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등록증 가져와야 되니까 네가 안 가져올까봐 전자문서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근데 이거는 네가 전자문서로 해도 어차피 너 찾으러 와야 돼, 안 와야 돼? 찾으러 와야 되잖아. 네가 아쉽잖아.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해도 뭐 상관은 없다. 이런 취지예요. 동그라미 4번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위반시 제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외우는 방법은 폐업과 그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폐업과 그 친구들. 앞으로 노래 우리 많이 불러요. 폐업과 그 친구들. 네.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하거든요. 노래 못해서 한이 맺혀서 그래요. 수업 중에 노래를 합니다. 자, 폐업과 그 친구들. 자, 밑에 등록관청 통보는 우리 앞에 다 나왔던 거잖아, 우리. 네. 등록관청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받은 것도 다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단어를 마치자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고서도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합시다. 132페이지. 132페이지에 그 OX 지문은 이 단어를 다 공부하고 푸셔야 되는 거죠? 푸셔야 되는 거고, 136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5장으로 드디어 왔어, 이제. 4장 다 끝났고, 4장은 돈 안 되는 일만 주로 이제 골라서 했고요. 5장에서는 드디어 중개 의뢰인을 만나는 거죠. 뭐 이런 거 하겠지, 이제. 자, 매도를 원하는 중개 의뢰인이 우리 집을 팔아주세요. 라고 개공에게 중개 의뢰했다. 팔아줘, 알았어. 이걸 우리 무슨 계약이라 한다? 중개 계약. 중개 계약을 이제부터 이제 배우는 거죠. 중개 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그럼 이제 누굴 찾아야 되죠?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을 찾았죠. 찾아서 집 사줘, 알았어. 뭐 이것도 중개 계약. 그 다음 할 일은 중개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취득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은 당연히 이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설명해야죠. 사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중개가 완성됐구나.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해주고 또 거래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해주고 이런 의무들을 쭉 배우겠지. 확인 설명서 서식도 배우고 거래 계약서 서식은 없지만 작성하는 거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란 제도도 공부하고 다음 이 과정 속에서 개공이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해라는 손해배상 책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라는 것도 배운다. 결국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과 이 과정 속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또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 단원이다. 의무와 책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 중개계약 시작합니다. 중개계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특징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과 그다음 전속 중개계약 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 자, 매도를 원하는 A가 우리 집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꼭 찾아가야 돼요? 집에서 전화해도 돼요? 전화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이 일반 중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전화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갑 사무실에 찾아갔다고 쳐 이번에. 개공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사장님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이런 걸 꺼내서 작성하자고 하나요? 아니죠. 뭐 그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긴 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있다 없다 찍어봐요. 있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써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팔아줘 했을 때 뭐 쓰자고 안 하잖아요. 계약서 쓰자고 안 하지 않습니까? 계약인지도 몰랐어. 어쨌거나 일반 중개계약은 전화로도 가능한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 틀려. 찾아갔어도 구두계약 해도 돼. 찾아갔어도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긴 하지만 이걸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갑 사무실 이제 나왔는데 A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A는 다른 개공에게 또 중개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 팔아달라고 여러 개공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공에게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비 가져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공만 보비를 받아가겠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다라고 얘기하죠. 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둘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가가 그래요. 개공에게 왜 불리한 형태냐면은 나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이번에 29회 합격자야. 합격자고 오늘 개업했어. 오늘 개업 시간 한 날이야. 개업 시간 한 날인데 A가 우리 집 팔아줘 이렇게 찾아왔어요. 둘이 찾아오니까 갑이 흥분했어. 개업 시간 한 날부터 손님이 나 뭐 잘 될란가 봐. 나 어떻게 나 이거 반드시 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생활정보지 박스 광고 다 내고 현수 막 100개 걸고 막 신문에도 내고 난리가 났어. 비용 막 광고비를 엄청 들여가지고 광고해서 내가 기필코 이걸 해낸다고. 비를 찾았지. 기어이 비를 찾았어. 비를 찾아서 얘한테 소개를 했더니 어제 팔았대. 어제한테 팔았대. 이게 말짱 꽝이잖아. 말짱 꽝이죠. 뭐 내가 뭐하러 이렇게 광고비 팍팍 들으면서 광고를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왜 나한테만 의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공들은 소극적인 중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중개하게 된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다른 개공이 먼저 거래 성사시키면 나는 말짱 도루묵이고 손해만 본다는 거지.
소극적인 중개에서 하염없이 손님들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난로점이면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개공 A의 좀 불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개 의뢰인이 왜 불리하냐면은 여러 개공한테 중개 의뢰했는데 내가 왜 불리하냐, 더 유리한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리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공들은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발보고 나서서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공에게 중개 의뢰했다고 해서 거래가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지. 또 자, 갑이 석 달 만에 드디어 B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 소개했는데 얘는 지금 5억에 팔아달라고 그래. 근데 얘는 4억 5천이 사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개공이시면 5천 깎자고 그래. 5천 더 갖고 오라고 그래. 더 갖고 오라면 갖고 와요? 딴 데 가겠지? 깎자고 그래, 깎자고. 그래서 내가 의뢰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공은 내 복비가 중요한 거지 네가 얼마에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또 B가 얘한테 갔다가 막 얘한테 갔다가 얘한테 갔다가 또 얘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막 서로 막 얽히고 섞여 있다가 결국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됐다. 그럼 다른 개공들은 내 거 뺏어갔네 막 해서 막 X, Y 해가면서 또 뭐 서로 뭐 감정이 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공에게 얽히고 섞여 있으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말면 돼. 여러 개공에게 중개 의뢰할 수 있는 형태다.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지만 이걸 작성할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되는 형태다. 전속중개계약은 뭐냐? 말 그대로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는 거지. 이 전속중개계약은 원래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수입해서 우리도 하게 된 거고 1995년 정도라고 해요. 한 사람의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자.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을 딱 정해줘요. 유효기간을 정해주고 이 유효기간 동안 나는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하지 않는다. 만약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갑한테 위약금 주도록 하죠. 이런 형태의 계약이죠. 그러면 갑은 유리한 형태죠.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죠. 어쨌건 거래가 성사만 되면 나에게 보수가 보장되니까. 또 얘 입장으로 볼 때도 좋아요. 뭐가 좋냐? 이게 한 사람한테만 맡기니까 적극적인 중개 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책임 중개 기대할 수 있고 제값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지. 단점은 뭐냐?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다.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정보 공개. 내가 중개 의뢰받은 사실을 다른 개공들에게 공개해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라 이거야. 이따가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다른 개공들도 얘를 찾겠지. 찾아서 같이 이렇게 중개하는 거, 같이 중개. 공동 중개한다는 거죠. 얘와 얘와 같이 이제 중개한다는 얘기예요. 법비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라서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형태의 계약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많이 이용되죠.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 맨 위에 서로는 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일반 중개계약인데 일반 중개계약이 이제 법조문 내용을 보자는 거고요. 실제로 이 법조문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데 그 음영 처리된 박스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거기를 볼게요.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을 시작하자. 일반 중개계약. 자, 거기 법의 22조를 읽어볼 텐데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이.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의뢰인이 개공한테 찾아가요. 사장님, 우리 집 팔고 싶은데요. 나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개공이 뭐래요? 이게 뭐냐?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자네 공부하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오늘 배웠구나. 이럴 거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사장님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개공이 공부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법조문에 이렇게 썼을까 이거지.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는 거야. 밑에 이제 1, 2, 3, 4 있죠. 1, 2, 3, 4. 이 네 가지를 위, 가, 수, 준이라고 지금부터 외우거든요. 자,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자, A가 갑을 찾아왔습니다. 갑을 찾아와서 사장님,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게 뭐예요? 위치 및 규모죠. 위치 및 규모. 우리 집 몇 평짜리예요? 규모죠. 규모. 50평이에요. 규모.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거래 예정 가격. 보통 여기까지 대화하면 대화는 다 끝나죠. 개공이 알았습니다. 메모하고 열심히 할게요. 가 계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3번 보니까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 보수라고 돼 있어. 이 사람이 우리 집 10억에 팔아줘요. 그랬지. 개공이 보비 9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나와요? 10억에 팔아줬더니 분위기 초치게 900 준비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저희 900에 10억에 팔아주세요. 그랬어. 그때 개공이 저 아까운데 한 보름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 또 딴 데다 맡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의뢰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이거 당신 지금 딴 데 또 갈 거잖아. 또 갈 건데 나한테 보름만 맡기자. 보름만. 딴 데 맡기지 말고. 내가 꼭 팔아줄게. 꼭 팔아주고 내가 제가 받아줄게. 그리고 보비 900인데 내가 특별히 내가 500만 할게. 내가 500만. 네. 이렇게 개공이 제안하는 중개 보수 제안한 거야. 근데 의뢰인이 그래요? 오케이. 그럼 이제 4번. 나랑 너랑 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됐는데 보름 있다가 개공이 정말 팔아줬어. 팔아줬고 의뢰인이 고맙다고 보비 900인데 500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개공이 내가 언제요? 준거 있어요? 내가 언제 900 줘요. 이럴 수 있지 않냐. 이게 말로만 하면 이게 나중에 또 기억 안 난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22조 올라갑니다. 22조. 중개 의뢰인은 내가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야. 대화를 했더니. 그럴 때는 개공에게 이 네 가지, 우리 방금 대화한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법조문이에요. 요청할 수 있다 이거지. 라고 해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의뢰 내용이 명확해지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개공이 이자를 얘한테 소개시켜 줬어. 그랬더니 쥐들 둘이 몰래 따로 만나가지고 얘를 따돌리고 계약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공이 당연히 복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신 내 소개로 둘이 만났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서인 거죠. 중개계약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서면화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면화의 의무는 주지 않았고 서면화 했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서면화의 권장이야. 권장.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서면화를 권장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저 밑에 양괄호 1번인데 양괄호 1번을 보고 다시 갈게요. 박스로.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다음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른쪽에 위가 수준,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시험 지문이야 이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 틀려. 작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해야 돼? 그럼 틀려요? 틀립니다. 서면화를 권장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 지문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한
이 준수혈상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까만색 박스로 들어오십시오. 대통령령 19조, 국토부령 13조. 자, 대통령령 19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13조 여기를 이제 보는데, 자, 대통령령 19조 법조문 되게 중요해요. 지금 까만색 박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서식은요,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제가 국토부령에 모든 서식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를 서식을 만드는 것도 국토부령에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의 의미는 뭐냐?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잖아요. 작성 의무는 없는데 서면화를 권장하잖아요. 서면화를 권장하니까 표준 서식이 있을 필요도 있다는 거지. 표준 서식이 있을 필요도 있다. 근데 표준 서식은 누가 정하니까? 국장이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국토부령에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라고 국토부령에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표준 서식을 정할 건지 여부는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표준 서식을 정했다면 그 표준 서식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나눠서 맺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표준 서식이 있는지는 어디를 봐야 돼? 국토부령을 가봐야지. 가봤더니 있느냐? 가보죠, 밑에. 국토부령 13조. 19조 규정. 0이 대통령령이에요.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해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했어요. 표준 서식을 국토부 장관은 14호 서식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꼭 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 정했다는 거지. 그럼 현재 국토부령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5라고 풀어야 돼.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네. 그럼 권장을 받는 계공들은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어요. 자, 정리해보죠.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법령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5. 계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37쪽 오른쪽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거고 이걸 구두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고 하나 더 보면 동그라미 4번. 이걸 작성했을지라도 이걸 보존할 의무는 없어요. 3년간 보존 이런 의무도 없어요. 의무도 없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밑에 표인데 표를 보면 자 일반 중개계약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 표준 서식은 있어.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어. 보존 의무도 없어.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전속 중개계약은 5가지가 다 5예요. 다 5. 그럼 양 계약의 공통점 뭐예요? 표준 서식이 있다는 것만 공통의 점이죠.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양 계약은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건 이쪽은 X고 이쪽은 O니까. 자, 그리고 계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계공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X.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뒷장에 전속 중개계약 쭉 정리하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 비교하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